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소자이죠. 보시는 바와 같은 소자입니다.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반대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자,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반도체 이론을 잠깐 설명드리면 실리콘은 사가의 그 반도체입니다. 그 외곽에 있는 전자가 4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실리콘은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원소와 원자와 저 외부에 있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아주 안정된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실리콘 자체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진성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이 진성 반도체는 불순물이 없다면 그리고 외부적인 온도가 온도 에너지가 없다면 부도체나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반도체를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오가의 전자를 첨가하는 거죠. 첨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공유 결합된 그 실리콘 원자들끼리 있다가 불순물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이 오가기 때문에 4개씩 공유를 해서 8개를 가지고 있는데 5개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전자 1개가 남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제는 N형 반도체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도체로 바뀌었습니다. 도체. P형 반도체는 또 어떤 것이냐? P형 반도체는 실리콘만으로 구성돼서 공유 결합되어 있는 진성 반도체에서 3가를 결합을 하게 됩니다. 3가를 집어넣게 되면 8개씩, 4개씩 공유해서 8개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원자가 이 붕소 같은 3가를 집어넣게 되면 1개가 모자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를 우리는 홀이라 그러고 전공이라 그럽니다. 전공. 이 홀 또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이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도 이제 3가인 붕소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도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N형 반도체가 전자가 중심이 돼서 전자로 인해서 도체가 바뀌었고 P형 반도체는 전공에 의해서 도체로 바뀐 거죠. 이 두 가지는 뭐 각각을 사용한다면 도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접합을 시키면 이렇게 여기 보면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켰습니다. 접합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어떤 물질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진성 반도체 속에서 N형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P형 반도체에 원자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N형 반도체 위에 P형 반도체가 생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접합을 하게 되면 이 접합면 속에서는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만나게 되면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가 옆에 있는 P형 반도체의 전공으로 들어가겠죠. 접합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자의 간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이제 안 일어나겠죠. 옆에 이 전공이 있을 경우에 그 P형 반도체 접합면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전자가 이제 옆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안정된 상태를 또 유지하고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체가 아니고 부도체로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공이 없기 때문에 P형 반도체는 전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전공이 없어집니다.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공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접합면은 아주 얇은 면이 되겠지만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전자와 전공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P형도 도체고 N형도 도체지만은 이 양단 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이 사이에 공핍층이 생겼어. 그래서 전자와 전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P형에 플러스를 인가하고 N형에 마이너스를 인가하더라도 여기가 전자와 전공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데 여기에 전압을 조금 약간 높게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전압을 가하면 이 P형의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면 이 P형이 이쪽으로 밀려나고 여기 마이너스 하면 전자와 전자끼리는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전압이 되면 이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도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압이 얼마냐? 그 전압이 P형의 플러스를 인가하게 되면 0.7V 정도를 인가하면 이 공핍층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보면 이 N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인가하고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이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당겨가겠죠. 여기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전공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전기가 이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이 공핍층이 어떻게 되냐면 더 확대가 됩니다. 더 확대가 돼갖고 전기를 높게 걸면 걸수록 더 공핍층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다이오드 기호대로 P형 쪽에 플러스를 인가하고 N형 쪽에 마이너스를 인가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단 전류가 이 공핍층을 뛰어넘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 전압이 뭐냐? 0.7V 대략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반대로는 공핍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순방향은 뭐냐? 여기 다이오드 기호대로 에노드에서 캐소드. 자, 양극, 음극. 양극이니까 플러스 전압, 음극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단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0.7V 이상의 전압이 인가됐을 때 흘러버리는 거죠. 0.7V 요 공핍성이
뛰어넘는데 0.7V가 걸리는 거죠. 0.7V만 넘으면 도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0.7V 이상으로 이 다이오드는 전압이 걸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0.7V가 되는 순간 도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0.7V만 걸리면 도체로 바뀐다. 나중에 자세히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은 일단 다이오드는 이렇게 동작된다는 거죠.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N형에서 P형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단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흐르더라도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더라도 0.7V가 안 걸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P형과 N형 반도체의 접합면 속에서 P형에 있는 전공과 N형에 있는 전자가 서로 결합을 해버림으로써 전자와 전공이 없는 공핍 상태가 되고 이런 공핍 상태는 전류를 흐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P형에 플러스 전압을 일정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공핍성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 전압이 0.7V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기에 순방향으로 전압을 여기 플러스를 인가해주면 이 전압이 0.7V 되는 순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물론 미세하게는 흐르겠지만. 자, 역방향으로 이 캐소드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했습니다.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미세하게 흐르죠. 이건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겁니다.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전류는 왜 흐르느냐? 전자와 전공이 없더라도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 전자와 전공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실리콘 반도체로 되어 있죠. 이 실리콘 반도체는 열에너지에서 전자와 전공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열에너지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와 전공이 기본적으로 생성된 열에너지 등에 의해서 생성된 전자에 의해서 미세하게나마 그 생성된 전자의 양만큼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일정 전압 이상으로 전압을 높여주면 뭐 50V, 100V, 1000V 뭐 이 정도 소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그런 전압을 인가해 줬을 경우에는 이 다이오드가 파괴되면서 쇼트가 일어나죠. 쇼트가 일어나서 파괴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브레이크다운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순방향으로는 전류가 0.7V 이상 될 때 흐른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회로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0.7V 주변에서 미세하게 흐르겠죠. 그러나 0.7V 근처에서 급격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0.7V, 0.71V 뭐 이렇게 되면 엄청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0.7V가 꼭 0.7V가 아닌 소자들도 있습니다. 전력 소자나 이런 소자는 1V 이상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순방향은 에노드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주고 캐소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줬을 때 전류가 흐르는 상태, 그걸 우리는 순방향. 캐소드에 플러스, 에노드에서 마이너스,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그리고 역방향 전압이 일정 전압 이상일 때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쇼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전압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정류기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정류기라는 것은 직류 전원 공급 장치로
우리 220V 교류 전압을 일정한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220V가 이렇게 나온다면 60Hz죠. 교류 전압이 나오면 물론 이 앞단에서 전압 다운을 시킵니다. 트랜스를 통해서 다운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정류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0V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던 전원이 다이오드는 플러스만 통과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만 통과하게 돼요. 이렇게 통과되면 이제 이 맥류가 됩니다. 맥류 상태에서 여기 캐패시터 콘덴서를 통해서 이게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 전압이 이렇게 충전되고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면서 필터링 파일이 생기죠. 생기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이 레귤레이터는 일정 전압으로 조정해주는 자동 전압 조정 장치입니다. 이 레귤레이터 회로를 거치면 일정한 DC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DC 전압을 이제 보아에 공급해서 직류 회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류기는 반파 정류기, 반파만 나오죠. 밑에 있는 파형은 안 나오죠. 전파 정류기는 마이너스 파형까지도 정류해서 이렇게 DC 전압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중간 탭 전파 정류기가 있는데 중간 탭 전파 정류기는 트랜스의 중간에 그라운드를 시키고 양쪽 전압을 이용하는 방법. 브릿지 전파 정류기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파 정류기는 다이오드 특성 그대로 에너드와 캐소드의 플러스 전압만 통과되겠죠. 그럼 통과되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파형, 마이너스 전압인 이 상태에서는 출력으로 전달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양의 신호는 여기 다이오드 에너드와 캐소드 사이에 연결됐다고 보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음일 때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다이오드 전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0.7V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각각의 전압이 0.7V 뺀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0.7V까지는 여기 안 나타나다가 0.7V 되는 순간 여기 전류가 흘러서 여기 전압이 0V 이상의 전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10V다. 그러면 여기에 0.7V를 뺀 0.93V가 나타나게 되겠죠. 반파 정류기는 양의 반파만 통과시켜서 부하로 보낸다. 이 반파 정류기입니다. 전파 정류기가 이제 중간 탭 전파 정류기가 있고 브릿지 정류기가 있는데, 중간 탭 정류기는 여기 중간에 탭을 하나 내서 여기서 그라운드를 뽑아서 이제 정류하는 방법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파 중간 탭 전압은 이 중간에서 전압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코일의 감긴 횟수가 지금 더 많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다이오드가 2개만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브릿지 정류는 다이오드가 4개가 필요합니다. 4개가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4개가 구성되어 있죠. 4개가. 동작을 보면 이게 플러스 전압이 인가돼. 이 플러스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보다 여기가 높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어떤 특정한 절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다 여기가 높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때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플러스 전압이 생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 있다. 마이너스를 기준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전압이 되겠죠. 그럼 이 플러스 전압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역방향이죠. 순방향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 다이오드는 이제 이거 플러스니까 흐르겠죠.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부하를 거쳐 이렇게 가서 여기와 여기는 그라운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 가서 여기 가면 이쪽으로는 여기 플러스 전압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높은 전압이죠. 근데 여기는 여기 전압이 그라운드 전압보다 여기가 더 마이너스죠.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야 여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D2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 갑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그라운드를 0V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0.7V가 되겠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0.7V. 여기 0V가 되죠. 만약 여기 10V가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V. 10V가 걸렸다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10V가 됐다면 여기 10V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이오드 하나 통과하면 9.3V가 되겠죠. 0.7V 이상 돼야만 통과되니까 여기서 소요되는 건 0.7V 이렇게 쭉 갔습니다. 0.7V 여기서 와서 전압이 이길 통과해야 되겠죠. 여기도 0.7V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0V면 여기 0.7V가 되고 0.7V 돼야 전류가 흐르니까 0.7V 되고 여기가 9.3V 그 0.7V하고 9.3V 사이 전압이 걸리겠죠. 그럼 뭐야? 1.4V 여기 10V에서 1.4V를 뺀 8.6V가 여기 걸리게 됩니다. 8.6V가 여기 걸리게 되죠. 반대로 음의 반주기 동안은 어떻게 동작? 이쪽이 플러스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류가 이쪽이 플러스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럼 플러스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혀서 갈 수가 없고 이거 흐르겠죠. 이쪽으로. D4가 온 데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이렇게 왔어. 그라운드와 그라운드끼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D4를 통해서 부하에 플러스가 공급되고 부하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는 선을 연결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라운드로 표시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맥스가 10V라면 처음에 여기서 0.7V까지는 여기 흐를 수가 없죠. 0.7V 넘었어요. 0.7V 넘어가고 5V다. 5V면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0.7V 빠지면 여기 4.3V 되겠죠. 그라운드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여기도 0.7V죠. 여기와 그라운드와 여기 플러스 사이에는 몇 볼트냐? 여기 0.7V, 여기 4.3V 합치면 3.6V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맥스 전압까지 간다 그러는데 여기 Vmax만큼 맥스가 가느냐? 아니죠. 이 다이오드 두 개를 통과한 전압이 걸리죠. 여기에 있는 전압이 Vmax라면 사실은 Vmax 빼기 1.4V 여기 나와 있죠. 0.7V, 0.7V, 1.4V만큼 작은 전압이 Vout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다음, 이건 이제 캐패시터를 그냥 두면 이 파형이 이렇게 되니까 직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콘덴서를 달아놓게 되는 거죠. 콘덴서를 달아놓으면 여기에
전압이 올라갈 때 충전됐다가 떨어지면, 전압이 떨어지면 충전되어 있는 전압이 방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항이 작으면 방전이 금방 되니까 이게 많이 떨어지겠죠. 저항이 크면 방전이 적게 되니까 이게 올라가겠죠. 반면에 또 콘덴서 용량이 크면 많이 충전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콘덴서 용량이 작으면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 또 하나는 이 반파만 했을 때는 이렇게 리프릿이 이 직류에 포함된 교류 성분을 우리 리플이라고 그럽니다. 흔들리는 거죠. 파도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데 반파는 이렇게 많이 리플이 커지죠. 근데 전파는 같은 조건일 때 전파로 하면 중간에 또 충전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리플의 양이 적게 되는 거죠. 리플의 양이 적은 대신에 리플 주파수는 이제 2배로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이오드가 언제 충전되냐면 여기서까지 실제적으로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낮을 때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쫙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콘덴서의 전류를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보다 낮은 입력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다이오드는 동작이 안 되죠.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전되고 다음번 충전할 때까지 이제 콘덴서는 방전을 하면서 전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 주기가 있으니까 다음 주기에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전류가 다시 또 충전되겠죠. 그래서 다이오드 정류 회로에서는 이 전류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에서만 흐르게 되는 거죠. 자, 방전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콘덴서 용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물론 작은 보아가 걸리면 방전되는 순간 이렇게 리플이 작을 수 있겠지만 보아에 맞춰 갖고 콘덴서 용량이 정해져야 되겠죠.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전류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용량일 때는 연속적으로 충전이 안 되고 이 시간에만 충전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충전된 것으로 계속 보아 쪽에 전류가 공급되겠죠. 그래서 이 콘덴서 용량이 커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서 다이오드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용량과 다이오드의 크기, 최대 허용 전류가 높은 것으로 적당히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